결혼하고 나서 이렇게까지 조용해진 집은 처음이었다. 아침이 와도 누군가는 출근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일부러 더 일찍 집을 나섰다. 신랑은 반년째 백수였다. 처음엔 금방 구할 수 있어라고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이력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피했다. 아침마다 소파에 누운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는 신랑.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일부러 말했다. 오늘은 지원 하나라도 해볼까? 그는 한숨부터 쉬며 대답했다. 넣어봤자 다 똑같아. 요즘은 실력으로 뽑는 시대 아니잖아. 월세 날짜가 다가오자 집안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통장 잔고를 보며 나는 계산기를 두드렸고 신랑은 괜히 텔레비전 볼륨만 키웠다. 그날 밤 신랑이 말했다. 당신은 회사 다니니까 모르지. 밖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기분.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며칠을 고민했다. 정말 며칠을. 전화기 화면에 떠 있는 그 친구 이름을 수십 번 눌렀다 지웠다. 부탁하지 않으려고 버텨왔던 사람이었다. 결국 내가 먼저 무너졌다. 전화를 걸어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겨우 꺼낸 말. 나 이런 부탁 정말 안 하는 거 알지? 잠시 침묵. 그 짧은 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친구가 말했다. 와서 직접 이야기해보자. 전화를 끊고 신랑에게 말했다. 내일 한 번만 가보자. 신랑은 잠깐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가 곧 이런 말을 했다. 이런 기회 다시는 없을 거야. 그 말이 희망처럼 들리지 않고 이상하게도 조급한 욕심처럼 들렸다.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서 신랑이 넥타이를 고치며 말했다. 사람 인생은 타이밍 하나로 갈리는 거야. 나는 그 말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될 줄 그땐 몰랐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그 앞에 절대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서 있었다. 전 남편이었다. 신랑은 백수가 된 뒤로 점점 말을 잃어갔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이력서는 쓰지 않았고 면접 연락이 와도 여긴 아닌 것 같아라며 미뤘다. 어느 날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하나라도 넣어볼까? 그는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넣어봤자 다 똑같아. 어차피 사람은 줄로 뽑는 거잖아. 저녁 식탁에서 월세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당신 회사는 잘 나가잖아. 나 하나 먹여 살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날 밤 그는 갑자기 전 남편 이야기를 꺼냈다. 걔도 실력 있어서 잘 된 거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다들 잘난 척하지만 한 번만 삐끗하면 끝이야. 기회만 있으면 나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어. 잠들기 전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사람들 앞에서 나 무시해봐. 가만 안 둘 거야. 그때 나는 알았다. 이건 의욕이 아니라 뒤틀린 복수심이라는 걸. 그날 밤 신랑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람들 앞에서 한 번만 나 무시해봐. 가만 안 둘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불길한 예감만이 가슴에 남았다. 회의실 문 앞에서 우리는 한동안 서 있었다. 안에서 들려오는 키보드 소리와 웃음소리, 그 평범한 소리가 왜 그렇게 멀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다. 문이 열리자 가장 먼저 보인 사람은
전 남편이었다. 아니, 전 남편처럼 보이는 사람이었다. 말끔한 정장, 여유 있는 표정, 그리고 나를 보자마자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웃었다. 오랜만이네. 그 한마디가 나를 과거로 끌어당겼다. 나는 인사를 해야 할지 아닌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그런데 신랑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 형님 맞으시죠?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눈에 띄게 변했다. 전 남편은 내가 아닌 신랑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 지금 남편분이시구나. 잠시 멈췄다가 이야, 세상 참 좁다. 그 멈춤이 일부러라는 걸 나는 바로 알 수 있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신랑은 서둘러 말을 꺼냈다. 제가 요즘 상황이 좀 안 좋아서요. 잠깐이라도 기회만 주시면. 말끝이 자꾸 흐려졌다. 나는 그 말을 대신 이어주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전 남편은 손을 깍지 낀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죠. 요즘 같은 세상에 다들 힘드니까.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나를 보며 말했다. 근데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예전에도 비슷한 부탁 한번 하지 않았었나? 신랑이 고개를 들었다. 그땐 책임질 준비가 안 됐다고 했잖아. 이번엔 다를까? 그 말은 나를 향한 말이었지만 사실은 신랑을 겨냥한 칼이었다. 신랑은 웃으며 넘기려 했다. 아, 그땐 뭐 상황이 좀 달랐죠. 그 웃음이 너무 얇아서 보는 내가 불안해질 정도였다. 전 남편은 그 웃음을 놓치지 않았다. 아, 그렇지. 그때도 그렇게 웃었었지. 나는 손에 쥔 가방끈을 꽉 잡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기회라는 건 말이야. 준비된 사람한테만 주는 거거든.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를 보며 나는 깨달았다. 오늘 이 자리는 부탁을 하러 온 자리가 아니라 신문을 받으러 온 자리라는 걸. 회의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결과는 정해진 듯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다. 노트북을 여는 소리, 의자를 끄는 소리.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는 척했지만 사실은 다 보고 있었다. 전 남편은 자연스럽게 회의 주재석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태연한 얼굴로 말했다. 아, 오늘 인사드릴 분이 있어요. 그의 시선이 천천히 신랑에게로 옮겨왔다. 지인분인데 요즘 구직 중이시래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는지 모르겠다. 사람들 몇 명이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전 남편이 덧붙였다. 이력서는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고요. 신랑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경력도 중간중간 공백이 좀 있고. 그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말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신랑을 보고 있었다. 본인은 잠깐만 기회 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의실 안에 짧은 웃음이 흘렀다. 아주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신랑은 급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도 노력은 계속. 전 남편은 손을 들어
그 말을 끊었다. 아,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요즘 노력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고 회의실을 한 바퀴 둘러보며 말했다. 다만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모였다. 우린 결과로 말하는 조직이라서요. 그는 아주 침착하게 신랑을 바라봤다. 혹시 최근 6개월 안에 뚜렷한 결과 있으세요? 신랑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아니면 전 남편은 잠시 멈췄다. 그 멈춤이 너무 길어서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해서 이 자리가 마지막 카드인 건가요? 그 질문은 부탁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신랑의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전 남편은 마치 결론을 내리듯 말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가 커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덧붙였다. 개인적으로도요. 회의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그 침묵 속에서 전 남편은 마지막 칼을 꺼냈다. 혹시 책임질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말해보세요. 신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답이 되자 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죠. 회의는 그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다. 마치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자리는 기회를 얻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 하나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자리였다는 걸. 신랑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그날 가장 잔인한 장면이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전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회의를 시작했다. 자, 그럼 오늘 안건부터 볼까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순간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조차 헷갈릴 정도였다. 회의가 10분쯤 흘렀을 때였다. 전 남편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사람처럼 고개를 들었다. 아, 맞다.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까 말씀드린 구직 중인 분, 그는 회의실 사람들을 차례로 둘러봤다. 이왕 다 모인 김에 다 같이 이야기 들어보죠. 그건 배려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공개 재판의 시작이었다. 전 남편은 프린트된 이력서를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다. 경력은 총 5년.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 회의실에 울렸다. 근데 중간에 공백이 꽤 있네요.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이 공백 기간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죠? 신랑은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다.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 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바로 이어 말했다. 다만 회사는 개인 사정까지 책임지긴 어렵습니다. 그 말에 누군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전 남편은 이번엔 회의실 맨 끝을 보며 말했다. 요즘 지원자들 스펙 아시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공백 없는 경력, 즉시 투입 가능, 성과 증명 완료. 그는 신랑을 다시 보며 말했다. 이 셋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신랑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 침묵을 전 남편은 놓치지 않았다. 괜히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 회사는 공정해야 하거든요. 공정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더럽게 들렸는지 그는 갑자기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아,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어요.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잠깐 풀린 듯 보였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진짜였다. 그래서 더더욱 예외를 둘 수가 없네요. 전 남편은 회의실 모두에게 선언하듯 말했다. 누군가를 추천하려면 그 추천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나를 바라봤다. 혹시 책임지실 수 있나요? 그 질문은 면접 질문이 아니라 과거 전체를 묻는 질문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시선들이 나에게 쏠렸다. 전 남편은 그 침묵을 확인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 답은 나온 것 같네요. 그는 아주 정중하게 마무리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가 이렇게 모욕적일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회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이어졌다. 사람들은 노트북을 두드렸고 누군가는 커피를 마셨다. 그 사이 신랑은 의자에 앉은 채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 순간 확실히 알았다. 이 사람은 우릴 떨어뜨리려 한 게 아니라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들고 싶었던 거라는 걸.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누군가는 우리와 눈이 마주치자 급히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아예 보지 않는 척했다. 신랑은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의자에 앉은 채 손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전 남편이 말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친절하게 들렸는지 회의실엔 우리 셋만 남았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전 남편은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까 상황은 개인적으로도 좀 안타까웠어요.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근데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그는 책상에 기대며 말했다. 회사라는 게 감정으로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그 말이 마치 면죄부처럼 들렸다. 잠시 침묵. 그는 신랑을 보지 않고 나를 향해 말했다. 그래도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신랑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다. 전 남편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계약직으로 짧게 써보는 건 가능해요. 신랑의 얼굴에 희미한 기대가 스쳤다. 그걸 전 남편은 정확히 봤다.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건 공식 절차가 아니라서 추천인 책임이 더 커요. 그리고 다시 나를 봤다. 이번엔 정말 끝까지 책임지실 수 있나요? 그 질문은 취업 조건이 아니라 굴복을 요구하는 말이었다. 나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전 남편은 결정타를 차분하게 던졌다. 성과 못 내면 바로 정리됩니다. 그땐 더 이상 변명도 못하고요. 신랑은 급하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그 말이 너무 빨라서 슬펐다. 전 남편은 살짝 미소 지었다. 아, 본인은 그렇게 말하죠. 근데 책임은 늘 추천인이 지더라고요.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선택은 두 분이 하세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도 되고 아니면 이번 기회를 받아들여도 되고 그 말 속에는 분명히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다. 이 정도면 자존심 버릴 수 있겠지? 신랑은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체념도 모두 섞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제안은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릴 끝까지 끌고 가서 무너뜨리려는 제안이라는 걸. 전 남편은 아주 조용히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결정되면 연락 주세요. 그가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간 뒤에도 우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우리는 취업 제안을 받은 게 아니었다. 선택이라는 이름이 굴욕을 강요받았을 뿐이었다. 회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신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까부터 계속 내 눈을 피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나는 처음으로 이상하리만큼 차분해진 나 자신을 느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신랑이 말했다. 나 받아들이는 게 맞겠지? 그 질문은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허락을 구하는 말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말했다. 그 사람 아직도 우리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해. 신랑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건 기회가 아니야. 사람 하나를 밟아두는 방식이야. 엘리베이터 안이 조용해졌다. 신랑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래도 방법이 없잖아. 그 말에 내 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다. 나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다. 아니, 방법은 있어. 신랑이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당신은 지금까지 계속 선택을 미뤄왔어. 그 결과가 오늘이야.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정리였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지만 나는 바로 나가지 않았다. 이번엔 내가 선택할게. 신랑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 하나를 다시 열었다. 그 친구의 이름이었다. 오늘 우릴 회의실로 불러준 사람. 나는 망설이지 않고 문자를 보냈다. 아까 일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무슨 말이야? 나는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적었다. 그 사람이 회사에서 사람을 어떻게 쓰는지 다 말해줄게.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날 밤 신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처음으로 노트북을 켰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실히 알았다. 이제 우리는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판을 흔들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날 이후 전 남편은 더 이상 우릴 내려다보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어제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다. 누가 어떤 말로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요구했는지 감정은 전부 지웠다. 억울함도 분노도 다 빼고 사실만 남겼다. 친구에게 보낸 건 긴 하소연이 아니라 단정한 문장이었다. 공개회의 자리에서 특정 인물을 의도적으로 망신 주는 방식, 채용이 아닌 통제 목적의 제한, 추천인 책임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 문자를 보내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염없이 친구 연락을 기다렸다. 그날 오후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이거 그냥 넘길 일은 아니네. 그 한마디로 나는 확신했다. 회사 내부는 생각보다 조용히 움직였다. 소문도 없었고 공지도 없었다. 다만 회의 일정이 하나 취소됐고 결제 라인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이틀 뒤 전 남편이 이름이 들어간 메일 하나가 전체 공지로 올라왔다.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재배치 안내. 아주 무미건조한 제목. 내용은 더 차가웠다. 당분간 대외 업무 제외, 채용 관련 권한 회수, 내부 프로세스 점검. 그 어떤 문장에도 사과는 없었고 잘못을 인정하는 말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처벌이었다. 전 남편은 연락하지 않았다. 아니, 연락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가 자랑하던 조직과 원칙이 그를 먼저 베어냈으니까. 며칠 뒤 우연히 들은 이야기. 회의실에서 그를 부르던 호칭이 바뀌었다고 했다. 팀장님 대신 그냥 그 사람. 그게 이 세계의 현실적인 끝이었다. 신랑은 그 사이 아무 말 없이 면접을 보기 시작했다. 추천도 부탁도 없이. 결과는 빠르지 않았지만 이번엔 핑계도 없었다. 어느 날 밤 신랑이 말했다. 그때 당신 말이 맞았어. 그 말에는 후회도 감사도 다 들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이다는 소리 없이 와. 그리고 현실은 늘 이렇게 조용하게 사람을 받고. 전 남편은 완전히 망하지 않았다.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사람을 내려다보는 자리에 서 있지도 않았다. 나는 그게 가장 현실적인 복수라고 생각했다. 크게 이기지 않아도, 완전히 행복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전 남편이 왜 사라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저 조금씩 이상한 소문만 돌았다. 결제가 안 난대. 채용 쪽에서 손 뗐대. 회의에 잘 안 보이더라.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눈치는 챘다. 결정적인 건 그 다음 인사 공지였다. 이번엔 제목조차 달라졌다. 면직 안내. 사유는 아주 짧았다. 내부 규정 위반, 조직 신뢰 훼손, 관리 책임 불이행. 그 어떤 문장에도 이름이 없었지만 모두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전 남편은 그날 아무 인사도 남기지 못했다.
책상을 정리할 시간도 작별을 고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체면은 그렇게 조용히 사라졌다. 며칠 뒤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다. 처음이자 마지막 연락이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 문장은 사과도 반성도 아니었다. 나는 아주 짧게 답했다.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게 사실이었다. 그의 파멸은 내 복수가 아니라 그가 쌓아온 방식의 결과였다. 그 이후 전 남편의 이름은 업계에서 점점 사라졌다. 추천도 연결도 소개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말했다. 리스크가 있는 사람.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끝냈다. 신랑은 몇 달 뒤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조건은 좋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들어갔다. 나는 그날 밤 혼자 생각했다. 권력을 사람 위에 쓰던 사람은 언젠가 권력 없이 사람 앞에 서게 된다는 걸. 전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다. 소문으로도 동정으로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자리로.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확실히 알았다. 가장 무서운 파멸은 모두에게서 조용히 지워지는 것이라는 걸. 살다 보면 누군가는 조금 더 위에 서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려 합니다. 그땐 그게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람 위에 세운 자리는 언젠가 사람 하나 없이 무너집니다. 착하게 산다는 건 손해보며 살라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누군가의 인생을 밟고 서지 않겠다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었고 누군가에겐 한 번쯤 멈춰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사연들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이 이야기를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게 만듭니다.